안녕하세요. 이번 달도 어김없이 돌아온 빅데이터 융합학과 최라윤입니다. 저는 지비지온 캠퍼스 CNU에서 어서오세요 컴퓨터 비전 오마카세입니다를 담당하고 있고요. 벌써 챕터 2를 만들 시간이 왔네요. 그러면은 거두절미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는 데이터 증강과 시파템 실습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어, 여기서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이거 시파10 데이터셋은 이 발음이 맞습니다. 정말 맞고요. 어, CV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데이터셋인데 엠니스트 다들 아시죠? 저번에 저희가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그 엠니스트 데이터셋이랑 시파10 그리고 시파100도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다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유명한 데이터셋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오늘 실습해 볼 거고요. 오늘은 실습을 많이 가져와 봤어요. 이론을 많이 하면은 아무래도 약간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론을 알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래도 실습 능력이 좀 바탕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습 코드 오늘 보면서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피타이저로는 입맛을 돋울 겸 데이터 증강의 개념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폰트를 이렇게 설정한 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봉서체가 아니에요. 저의 취향이 아닙니다, 이거는. 알아서 바뀌어버렸어요, 슬라이드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저희는 무슨 시대이죠? 빅데이터 시대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수많은 정보에 노출이 되고 있죠, 살면서. 지금 당장 제 눈앞에 있는 핸드폰만 들어가 봐도 인스타그램이나 웹 검색, 광고 등 그야말로 빅데이터 시대에 도래했는데요. 사실 예전 같았으면 빅데이터라는 새로 용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과가 사실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존재하지 않았을 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대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용어도 생기고 저희 과도 생겼죠. 근데 사실 이렇게 데이터가 많아도 막상 모델을 쓸 수 있는 데이터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인터넷, 소셜미디어 뭐 그런 데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되게 많아요. 방대하지만 대부분은 딥러닝 모델 학습에 바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비정형적이거나 불완전한 데이터이기 때문이지요. 학습하려면 정제된 데이터가 필요하는데, 그래서 그걸 저희가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데이터 처리입니다. 그래서 레이블링 저희가 하잖아요. 레이블링 같은 전처리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도메인에 특화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인데요. 딥러닝은 일반적으로 특정 도메인에 맞는 데이터를 필요로 해요. 뭐 질병 진단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면 의료 데이터가 필요하겠고, 뭐 자율주행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면 도로 환경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겠고, 뭐 금융 데이터는 뭐 주식 데이터가 필요하겠고, 특정 도메인에서는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접근이 제한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의료 분야에서는 법이 있어요. 개인정보법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데이터를 공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료 분야는 대표적으로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한 분야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도메인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비쌉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데이터를 받아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좀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데이터의 편향성과 품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데이터가 특정 그룹이나 지역 언어에 편향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어 중심 데이터는 비영어권 사용자에 대한 모델 성능 저하를 유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사실 영어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영어를 배우는 이유는 저희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근데 저희가 만약에 프로젝트에서 네이버 리뷰? 감정 분석 같은 거를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그때 저희가 사전 학습된 모델을 가져올 건데, 만약에 사전 학습을 영어로 시킨 모델이라면 저희의 프로젝트에는 적용을 시킬 수가 없겠죠? 성능이 안 나오겠죠? 저희는 한국어 리뷰를 분석을 하는데, 이런 게 편향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데이터에 포함된 편향은 그 딥러닝 모델이 현실에서 부정확하거나 불공정한 결과를 생성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 데이터 처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데이터 증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이 그림은 제가 빅데이터에 대한 뭐 정의 같은 거를 인터넷에서 그냥 캡처를 해봤어요. 위키백과였나? 아무튼 거기서 캡처해봤는데 뭐 한번 읽어보실래요? 읽어, 읽어보세요. 네, 데이터 증강이랑 그래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데이터 증강은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데이터셋에 수정된 복사본을 생성함으로써 학습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는 기술이에요. 어, 기존에 있던 데이터에 약간의 변화를 주거나 딥러닝을 이용해서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를 생성하는 방식이 포함이 되어 있죠. 어, 데이터에 약간의 변화를 준다는 것은 뒤에도 나오지만 뭐 데이터를 뭐 확대시킨다던가 뭐 오른쪽으로 45도 돌린다던가 이런 게 약간의 변화라고 볼 수 있고 딥러닝을 이용해서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를 생성한다는 것은 겐 아시나요, 다들? 겐 같은 모델을 활용해서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를 만들기도 해요. 그런 방식들이 포함이 되고요. 데이터 증강이 왜 중요할까요? 데이터 증강이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머신러닝 모델, 특히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는 두드러지는데 훈련 데이터의 품질이랑 양이랑 뭐 관련성에 되게 크게 의존을 하게 됩니다. 충분한 데이터 확보가 그래서 기업에서 머신러닝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흔한 도전 과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딥러닝 모델은 훨씬 쉽니다. 데이터 수집이 근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실제로 제가 지금 학과 연구실에서 도와드리고 있는데 연구를 지금 연구가 몇 년째 진행이 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연구실은 데이터를 직접 수집을 해요. 그래서 몇 년째 데이터를 수집하시고 막 몇 주에 한 번씩 그 데이터 수집하는 데에 가서 직접 데이터를 수집을 하십니다.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이런 것 때문에 데이터 증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 같은 데서는 뭐 데이터 증강을 활용해가지고 뭐 훈련 데이터 수집하거나 준비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고 그리고 더 정확한 머신러닝 모델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는 언제 사용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대표적인 게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을 때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 과도하게 적응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모델이 과적하겠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 과적합을 방지할 때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초기 학습 데이터가 너무 적을 때, 데이터셋의 크기를 키워서 모델이 더 일반화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델의 정확도를 계산하려 할 때, 데이터의 다양성을 통해서 학습 효과를 높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벨링 및 데이터 정제 비용을 줄이고 싶을 때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하고 라벨링하는 대신에 증강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비용을 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래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좋은 점만 있겠어요? 그쵸? 한계가 뭐냐면, 일단 원본 데이터의 편향이 유지된다는 건데요. 원본 데이터의 편향이 유지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 뭐 좋은 데이터만 있으면 좋겠죠. 뭐 편향이 없이 깨끗한 데이터만 있으면 좋을 텐데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만약에 원본 데이터 자체가 편향이 돼 있다면 그거를 약간의 수정을 가미해서 만든 게 증강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편향이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가 가진 편향이 증강 데이터에도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품질 보증에 높은 비용이 듭니다. 데이터 증강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검증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데이터 증강이라는 게 이미지를 약간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아, 이미지란다. 그 데이터를 약간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학습할 때 쓰기 때문에 그 품질이 보장이 돼야 학습할 때 쓰겠죠. 모델에 넣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그리고 고급 응용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사실 뭐 간단한 증강 같은 경우는 뭐 크롭하거나 뭐 로테이션 시키거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아까 말했듯이 겐을 이용해서 그 유사한 데이터를 만들어 버리는 그런 기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고급 기법들은 상당한 연구나 개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겐을 이용해서 고해상도 이미지를 생성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고 노력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증강 기법을 찾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데요. 어, 다양한 데이터셋과 응용 사례에 적합한 증강 방식을 설계하는 것이 까다로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데이터 증강이 어디에 쓰이냐. 사실 거의 모든 데이터에 쓰이긴 해요. 데이터 종류를 안 가리고 쓰이긴 하는데 대표적인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일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는 사실 오늘 강의에서 계속 할 거여서 대충 뭐 기하학적 변환이랑 색 변환 등등이 있다라고만 알고 계셔도 되고 지금은 그리고 오디오 데이터도 증강을 합니다. 오디오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증강을 하냐면 노이즈를 주입합니다. 오디오 데이터셋에 뭐 가우시안 또는 랜덤 노이즈를 추가해가지고 모델의 성능을 개선을 합니다. 약간 그 음성 중간에 약간의 방해를 놓는 거죠. 그리고 시간 이동 방법이 있습니다. 오디오 데이터를 좌우로 일정 시간 이동, 뭐 빠르게 넘기기 또는 뒤로 돌리기를 해서 약간 변형을 줍니다. 그리고 속도 변경 방법이 있습니다. 고정된 비율을 고정해가지고 시간축을 늘리거나 줄이는 거죠. 뭐 저희가 뭐 2배속을 한다거나 0.5배속을 한다거나 그런 거겠죠. 그리고 피치를 변경해서 오디오 데이터를 증강하는 방법이 있는데 피치라는 거는 그 높낮이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오디오의 높낮이를 랜덤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증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같은 경우는 단어나 문장의 순서를 변경하는 방법이 쓰여요. 어, 이거는 랜덤하게 변경을 하고요. 그냥 말 그대로 단어랑 문장 순서를 변경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어랑 문장 순서를 변경해버리면 문법적으로 안 맞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문법적으로 구조가 중요하지 않은 태스크에만 쓰입니다. 뭐, 감정 분석 같은 경우는 사실 문법적인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문장의 뜻이 중요한 거잖아요. 감정 분석이나 뭐
테스트, 텍스트 분류 같은 거는. 그래서 그런 태스크에 주로 쓰이고, 문법적으로 뭐 분석을 해야 되는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법이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증강 같은 경우도 무조건 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뭐 프로젝트나 제가 의도하는 목적에 따라서 맞는 기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법들이 뭐가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고 어느 경우에 쓰는 게 좋은지 다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리고 텍스트 발음이 잘 안 되네. 텍스트 데이터 증강에는 단어를 교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어를 동의어로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동의어가 뭐가 있을까요? 어, 모르겠어요. 그러고, 그, 구문 트리를 조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문 트리가 뭔지 다들 아시나요? 어, 구문 트리는 문장을 구문적으로 분석해서 문장의 구조적인 관계를 대칭적인 트리 형태로 표현한 건데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잘 안 와닿잖아요. 그냥, 어, 혹시 그거 아시나요? 저희 영어 배울 때 1형식, 2형식, 3형식 이런 거 배우잖아요. 형식을 배우잖아요. 뭐 SVO, OC 이런 거 배우잖아요. 약간 이런 것처럼 문장에서 문법적으로 그 단어가 나타내는 역할 이런 거를 분석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트리 형태로 표현한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명사구가 있으면은 명사구는 밑에 갈래로 관사랑 명사로 나눠질 수가 있겠죠. 더 캣이라는 명사구가 있으면 더라는 관사랑 캣이라는 명사로 나눠질 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트리 형태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것을 조작해서 증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랜덤으로 단어를 삽입하는 방식도 있고요. 랜덤으로 단어를 삭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네, 이제 본식을 드시러 가보실까요? 오늘의 메인 디쉬는 이미지 증강, 근데 실습을 곁들임입니다. 네, 저희가 그래도 CV에 관심 있는 사람들로서 데이터 증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래도 특히 이미지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데이터 증강이지만 이미지에 대한 것을 추가로 본식 섹터로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거니까 시각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실습도 가져와 봤습니다. 이미지 증강에서 증강은 영어로 어그멘테이션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논문이나 아티클 같은 걸 볼 때 영어로 많이 쓰였잖아요. 거기서 뭐 이미지 어그멘테이션 이런 단어가 보시면 이제 이 사람은 이미지 증강 기법을 적용을 시켰구나, 사용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본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미지 증강 기법들에는 일단 픽셀 레벨 트랜스폼스가 있습니다. 픽셀 레벨 트랜스폼스는 한국말로 이건 한국말이 아니네요. 생각해보니까. 픽셀 레벨 변환입니다. 픽셀의 값을 변경해서 이미지를 변환하는 기법인데, 이미지의 구조, 형태죠? 형태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픽셀의 값을 변경한다는 게 약간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별건 아니고, 그냥, 색상, 밝기, 대조 이런 거를 좀 수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블러, 노이즈, 컬러 지터 등이 있고요. 얘네들은 뒤에 어차피 자세히 설명할 거여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 어, 밝기나 채도 조절, 뭐, 컬러 이미지를 흑백으로 변환한다든가, 이미지에 노이즈를 추가한다든가, 뭐, 이미지를 흐리게 한다든가, 이런 게 다 픽셀 레벨 트랜스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픽셀 레벨 트랜스폼스랑 약간 다르게 스페셜 레벨 트랜스폼스가 있어요. 얘는 이거 공간 레벨 변환이고요. 이미지의 구조, 그 공간적 배치겠죠? 그거와 관련된 변환이고, 이미지의 픽셀 값을 직접적으로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약간 물리적인 구조, 공간적 배치는 변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자체를 변화시키는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는 플립이랑 로테이션 크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있는데, 디텍션 다들 아시나요? 저희 오브젝트 디텍션 할 때 바운딩 박스 치고 그런 태스크가 있잖아요. 그거랑 세그멘테이션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에 트랜스폼을 적용을 했으면 그거를 그라운드 트루스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그라운드 트루스가 뭐냐면 저희가 학습을 하거나 검증을 할 때 그 정답 값이 있잖아요. 실제 값을 정답으로 하잖아요. 그거를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텍션이랑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정답에도 동일하게 트랜스폼을 적용해줘야 되고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적용했을 때 클래스가 바뀔 수가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저번에 했던 엠리스트 가지고 뭐 숫자 분류하는 태스크를 하고 있다고 할 때 6을 로테이션 기법을 적용을 해서 180도 돌려버렸어요. 그러면은 9가 되겠죠. 그러면은 클래스가 바뀌게 됩니다.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거를 사전에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 왼쪽에 있는 것들은 픽셀 레벨 트랜스폼스고요. 오른쪽은 스파셜 레벨 트랜스폼스입니다. 여기서 픽셀 레벨 보시면은 컬러 지터 아까 나왔던 애죠. 반갑지 않나요? 저만 반갑나요? 이거는 밝기랑 대조, 채도, 색조를 변환하는 기법이고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컬러를 흑백으로 변환하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가우시안 노이즈는 노이즈를 추가하는 거예요, 사진에. 그 노이즈 뭔지 아시죠? 약간 지지직거리는 그거를 사진에 추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랜덤 이레이징이라고 일부 영역을 삭제하는 기법이 있고 가우시안 블러,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저희 막 블러 처리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고 오른쪽은 스페셜 레벨 트랜스폼스인데 얘네 보시면은 로테이션이 있어요. 로테이션은 말 그대로 회전이겠죠. 그리고 플립이 있습니다. 이거는 좌우 반전을 시켜주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랜덤 크롭이 있어요. 영역 자르기인데 이게 랜덤 이레이징이랑 랜덤 크롭이 어떻게 다르냐면은 랜덤 이레이징은 일단 사진의 일부를 잘라내요. 그러면은 약간 빵꾸가 뚫려 있겠죠? 사진이. 그리고 그 지운 부분을 어, 단색으로 채워줍니다. 보통 검은색 아니면 흰색 또는 랜덤 값으로 채워주고요. 그러면은 이제 물리적으로 그 사진의 구조가 변하진 않겠죠. 그 픽셀의 색만 변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픽셀 레벨 트랜스폼스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랜덤 크롭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의 일부 영역을 잘라내고 이거를 어, 잘라내고 나머지는 제거를 해버립니다. 약간 다르죠? 나머지는 제거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 자른 부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지의 구조가 변환이 된 거죠. 공간적인 구조가. 그래서 얘는 스페셜 레벨 트랜스폼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핀 트랜스폼인데 이거는 이미지를 이동하고 회전하고 크기 조정하는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엘라스틱 트랜스폼이 있는데 이거는 고무처럼 약간 이거 텐성 변환이라고도 하거든요. 고무처럼 왜곡을 시키는 거고 줌 기법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확대하고 축소하고 이런 기법입니다. 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기법들에 대해서. 사실, CV 같은 경우는 시각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저희는 넣는 데이터도 이미지고, 나오는 데이터, 나오는 건 아니구나. 일단 넣는 게 이미지이기 때문에, 제가 코드를 가져와 봤어요. 그, 시각적으로 확인을 해보면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에 여러 가지 증강 기법을 적용시키는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네, 그러면은 이미지 어그멘테이션 기법들을 하나의 이미지에 적용하는 실습 해볼 건데요. 일단 토치 비전에서 제공하는 트랜스폼 라이브러리를 쓸 겁니다. 저희가 원래 컴퓨터 비전에서 토치 비전을 많이 쓰잖아요. 거기서 제공하는 증강 기법 라이브러리고요. 파이토치 생태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전처리 및 증강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미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널리 사용이 되고요. 딥러닝 모델 학습을 위해서 데이터를 쉽게 변환하고 증강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주요 특징이 있다면 이미지 데이터를 변환하는 기능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를 PIL 이미지 또는 토치 텐서 형식으로 변환하거나 이를 다룰 수 있는 다양한 변환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증강, 회전, 자르기, 밝기 조정 등을 수행을 하고요. 연속적인 변환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트랜스폼 컴포즈를 사용하면 여러 변환을 체인처럼 연쇄적으로 연결해가지고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파이토치 텐서로 변환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미지 데이터를 파이토치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텐서로 변환을 해줘요. 또 텐서를 쓰면 변환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텐서 데이터를 정교화할 수 있는 노멀라이즈 기능들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진단 기법을 제공을 하는데요. 아까 말했던 스페셜 레벨 변환이랑 픽셀 레벨 변환 등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제공을 안 하는 기능들도 있어서 그 기능들은 다른 라이브러리를 쓰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직접 함수를 정의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라이브러리들을 이렇게 불러오고요. 근데 저희가 파이토치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뽑아낼 때는 시각화로 봐야 되잖아요. 그때는 매트플랫 라이브러리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와 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 사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가져왔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다른 사진 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여기에 그 경로만 따로 하셔가지고 경로 복사는 여기 폴더 들어가서 잠시만요. 폴더 들어가시면 이렇게 점 3개 있는 거 누르시면 경로 복사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복사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운표 안에 경로 복사해서 넣으시면은 이미지 다른 것도 쓸 수 있으세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 고양이로 하겠습니다. 고양이 사진도 같이 코드랑 올려드릴게요. 네, 먼저 픽셀 레벨 트랜스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처음에 저희가 아까 언급했던 컬러 지터, 그 밝기, 대조, 채도, 색조를 변경하는 그런 증강 기법인데요. 트랜스폼에서 제공하는 컬러 지터라는 함수를 불러와서 brightness는 밝기겠죠? contrast는 0.5 그 대조이고요. 얘는 채도이고 얘는 색조입니다.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은 이렇게 뭐가 바뀐지 모르시겠으면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제가 색조랑 대조 이런 거 다 바뀌었어요. 좀 차분해졌, 쿨톤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경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올 때는 PLT에서 이미지 쇼 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원래 여기는 축이 있었잖아요. 축 없애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흑백 변환입니다. 흑백 변환은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함수를 또 트랜스폼스에서 제공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채널 수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미지 넣어주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미지가 이 형식이면은 PIL 이미지 형식으로 변환을 해서 넣어줘야 된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 가- 이랬던 고양이가 지금 흑백이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노이즈 추가하는 건데, 노이즈 추가 같은 경우에는 그 트랜스폼스에서 제공을 하질 않아요. 함수가 바로 쓸 수 있는 걸. 그래서 다른 패키지가, 다른 라이브러리가 있긴 하거든요. 어그멘테이션, 그, 뭐였죠? 그, 어쨌든 다른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앨범멘테이션입니다. 앨범멘테이션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저희는 오늘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할 거여서 그냥 제가 함수를 정의를 했어요. 노이즈 넣어준 함수. 그래서 여러분은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의한 함수에 이렇게 이미지를 넣어주면은 이렇게 약간 지지직 거리는 이미지가 됩니다. 그리고 어, 여기 가로가 하나 빠졌네요. 여기는 랜덤 이레이즈인데 여기서 또 랜덤 이레이징이라는 함수를 트랜스폼에서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 스케일이 의미하는 거는 이렇게 자르는 영역의 크기가 2%에서 20%까지 랜덤하게 지정을 한다. 이 말이고요. 레티오는 그 사진의 가로 세로 비율이 이 0.3에서 3.3까지 랜덤으로 이 중에 이 그 범위 중에 그 랜덤한 값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가로 세로 비율을. 그래서 일단 어,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텐서로 변환을 하고 배치 디멘션을 추가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레이즈에 넣는 인풋은 이렇게 4차원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 사이즈를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텐서. 그리고 그냥 뽑아보면은 이렇게 여기가 없어졌죠? 이레이즈 됐죠? 지우개로 지운 것 같이. 이런 조법을 랜덤 이레이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셜 레벨 트랜스폼스를 봐줄 건데요. 랜덤 로테이션을 먼저 봐볼게요. 랜덤 로테이션은 트랜스폼스에서 마찬가지로 함수를 제공을 해주고요. 여기는 몇 도 회전을 할 건지 저는 45도 회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함수에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삐뚤어진 고양이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호라이즌탈 플립인데 이건 수평 뒤집기예요. 좌우 반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 말고 수직 뒤집기도 있는데 그건 vertical flip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도 트랜스폼스에서 제공하는 랜덤 호라이즌탈 플립이라는 함수를 쓰면 되시고 이것도 그냥 넣으면 이렇게 뭐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이 고양이가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좌우 반전이 됐어요. 좌우 반전이 되게 귀엽네요. 그리고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저 이거 만들다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혼자 웃었잖아요. 이거 세 번째는 랜덤 크롭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랜스폼스에서 랜덤 크롭이라는 함수를 제공을 해주고요. 사이즈는 200, 200 곱하기 200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이것도 따로 뭐 처리할 거 없이 이미지 바로 넣어주시면 되시고, 이렇게 랜덤으로 했는데 이렇게 귀여운 얼굴이 크롭이 돼가지고, 아까 이레이즈랑 다른 점 아시겠죠? 얘는 이레이즈는 이렇게 있는데 빵꾸가 뚫린 거. 그리고 여기는 랜덤한 값이나 뭐 그 흑백 값으로 채워지고요. 여기는 원래는 이미지가 이렇게 컸을 거 아니에요? 이 이미지를 여기만 남겨놓고 다 버리는. 그래서 그 형태가 변환된 그런 기법입니다. 너무 귀엽네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핀 변환이고요. 이게 아핀도 랜덤 아핀이라는 함수를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아핀 변환이 됩니다. 약간 뭔가 왼쪽 위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누가 여기에 청소기를 어, 쓰고 있는 듯한 그런 변환이 되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줌 기법이 있는데 이거는 줌이라고 따로 함수가 있는 건 아니고 리사이즈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256 곱하기 256을 사이즈로 해주시면은 그 이 크기로 확대가 돼요. 그래서 리사이즈 함수를 써주시면 이렇게 약간 뭔가 통통해진 고양이가 됩니다. 이거는 약간 가벼운 실습이어서 그냥 원하는 사진 넣으셔도 되고 제가 드리는 고양이 이미지 넣으셔도 되고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후식을 드릴 차례인데요. 후식으로는 증강 데이터를 이용해서 CNN을 직접 학습시키는 걸 해볼 겁니다. 저희 아까 증강 기법들 배웠잖아요. 그거를 시파10이라는 데이터셋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또 모델에 학습시키는 그런 실습을 해볼 건데 아까 했던 기법들을 다 적용하지는 못하고요. 아무래도 그 모델의 목적에 따라서 그 증강 기법들을 다 다르게 써야 되니까 몇 개만 써볼 거예요. 스파텐 데이터가 뭐냐면 홈토치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셋입니다. 토치비전 점 데이터셋 해가지고 불러오실 수 있고 따로 뭐 폴더에 다운로드 받지 않으셔도 바로 코드에서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해상도는 32 곱하기 32 곱하기 3인데 뒤에 3은 RGB 채널 수고요. 해상도가 32 곱하기 32면 엄청 낮은 거잖아요. 그래서 실습하실 때 출력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거의 모자이크 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가. 그리고 클래스 개수는 비행기, 자동차, 새, 고양이 등 총 10개의 클래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시파 10입니다. 시파 100도 있는데 그거는 100개의 클래스 이게 아마도 세부 클래스가 좀 많은 걸로 압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 수는 5만 개, 클래스당 5천 개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테스트 데이터 수는 만 개로 클래스당 1000개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거 데이터를 다 쓰지는 않고 제가 사실 저희가 콜앱을 쓰잖아요. 콜앱이 지원하는 GPU가 있는데 GPU를 쓰면은 얘를 그냥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 달에 GPU를 다 써버려가지고 CPU밖에 못 돌려서 저희는 실습할 때 학습 데이터 수를 반으로 자를 거예요. 테스트도 반으로 자르고 GPU 이슈로 인해 그렇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CPU 환경에서도 돌릴 수 있어요. GPU 낭비하지 마시고 CPU로 그냥 편안하게 돌리시면 몇 분 안 돼서 바로 들어갑니다. 실습해 볼 건데 저희 모델은 저번 시간에 배운 CNN 쓸 거예요. 다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스파텐 데이터로 아까 했던 기법들 적용해서 저번에 배운 CNN 학습까지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시바텐 데이터 가지고 증강한 다음에 저번에 배운 CNN 모델에 학습시키는 실습 해볼 건데요. 일단 하기 전부터 언제나와 그랬듯이 라이브러리를 먼저 인풋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자주 쓰는 토치 비전들 이거를 임포트를 할 거고요. 일단 데이터 증강 트랜스폼이랑 데이터셋 로드하기 위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가 언급했던 컴포즈 그리고 저는 이번에 그 데이터 증강 기법으로 크롭이랑 랜덤 크롭이랑 랜덤 호라이즌탈 클립을 쓸 거여서 얘네들을 임포트를 해줬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미지를 텐서로 변환을 해야 돼서 투 텐서도 임포트 해주고 노멀라이즈도 해주고 얘네들도 해줬습니다. 시각화하려면 매트플롯이랑 덤파이 있어야 돼요. 이제 데이터 준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일단 이번 실습에서는 약간 특이한 게 제가 테스트 최종 성능 평가하는 그 테스트를 없앴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성능을 높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일단 증강을 해서 학습을 시켜보자라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그냥 테스트하는 단계는 없앴고요. 그리고 학습을 시키고 애가 학습을 잘했나 하고 저희가 실제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에서 하나 넣어가지고 예측 어떻게 하는지만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검증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에서 일부를 떼가지고 검증 데이터로 사용을 하는데 저희는 그럴 필요 없이 어차피 테스트 데이터를 안 쓸 거니까 그거를 그냥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성능평가하는 부분을 생략을 했다. 그냥 이렇게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 정규화를 했는데, 픽셀 값을 채널별로 평균을 0, 표준 편차를 1로 정규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규화는 사실 필수적인 게 채널 간의 범위 차이가 크면은 모델 학습에 지장을 줘요. 그래가지고 정규화는 거의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학습에서. 그리고 데이터 증강을 했습니다. 뭐, 잠시만요. 네, 데이터 증강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패딩을 추가한 다음에 랜덤 크롭이랑 뭐 수평 반전을 했는데 코드 보면서 설명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그 데이터 정규하고 증강 정의하는 부분인데 이 스탯 변수가 있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가 하나의 채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채널의 픽셀의 평균인 거죠. 얘는 평균, 뭐 R 채널의 평균, G 채널의 평균, B 채널의 평균, 그리고 얘는 표준 편차입니다. R 채널의 표준 편차, G 채널의 표준 편차, B 채널의 표준 편차입니다. 이거를 정의한 이유는 저희가 정규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규화는 그 이런 식으로 돼요. 표준, 편- 표준 편차분의 그 픽셀 값 마이너스 평균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정의를 해줬고요. 그리고 증강을 먼저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train transforms라는 그 변수에 컴포즈 이용해서 랜덤 크롭으로 저는 패딩을 4픽셀만큼 추가를 하고 32 곱하기 32 영역을 크롭하는 걸로 랜덤 크롭을 했고요. 그리고 랜덤 호라이즌탈 클립을 썼는데 수평 변환이죠. 이걸 썼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여기가 안 비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는 코드에는 이 데이터 증강 부분을 비워 놓을 거예요. 비워 놓을 거여서 아까 했던 기법들 있잖아요. 실습했던 기법들을 뭐 하고 싶은 대로 넣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의할 게 저는 지금 얘네만 임포트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얘네 말고 다른 거를 적용해보고 싶으시다면 거기에 맞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아까 했던 기법들 코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노멀라이즈 해주고, 근데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 원래 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증강이라는 게 학습 데이터에 해가지고 그 학습할 때 효율을 높이는 거여서 밸리데이션에는 해주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일단 노멀라이즈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셋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 GPU 이슈가 있었습니다. 콜앱 GPU 이번 달에 제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CPU에서도 돌아가게끔 램 다운이 안 되게끔 정말 안간힘을 썼는데요. 여러분들도 CPU 환경에서 돌리시기 편하게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일단 원래 그 C파트는 트레인 데이터가 5만 개고 테스트 데이터가 10,000개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다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아, 그리고 데이터를 다운받을 때 이거 트레인 데이터라는 뜻이죠. 트레인 펄스는 테스트 데이터셋을 다운받는다 이 말이고, 그리고 트랜스폼을 이거를 지정해주는 건 아까 그 진강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여기 정의했던 진강을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면 됩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진강이 안 된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샘플을 반토막을 냈어요. 학습하기가 편하게. 그리고 근데 그냥 반토막을 내면 안 되거든요. 랜덤하게 반토막을 내야 불균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랜덤하게 서브셋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셔플 트루가 랜덤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로더를 생성을 해줘야 되는데 배치 사이즈는 64로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뒤는 사실 보시지 않아도 되는 부분. 그냥 이거는 제가 램 다운이 안 되게 약간 안간힘을 쓴 부분이어서 중요한 거는 요 배치 사이즈랑 트레이닝 데이터셋 가지고 다운로더를 생성을 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모델 학습을 시킬 때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는 그래도 공부를 하는 거니까 시각적으로 그 어그멘테이션이 적용된 거랑 안 된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데이터셋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시각화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한 거고요. 이거는 어그멘테이션이 되지 않는 데이터를 로드하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렇게 모델 학습만 한다면은 사실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이 디노멀라이제이션 및 데이터 시각화 부분이에요. 디노멀라이제이션이 뭐냐면 아까 여기서 저희가 노멀라이제이션을 했잖아요. 근데 노멀라이제이션 한 이미지를 바로 시각화를 하면은 시각화 약간 저희가 알던 데이터 그 이미지로는 안 보여요. 그래서 노멀라이즈 한 거를 시각화해서 보고 싶으면 디노멀라이즈를 해가지고 봐야 돼가지고 힘들게 굳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미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은 오리지널 데이터셋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진짜 보시면 해상도가 상당하죠. 사실 저는 모델이 이걸 예측하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저도 잘 못 알아보겠거든요. 그래서 해상도가 32 곱하기 30이라 굉장히 좀 저화질입니다. 그리고 어그멘테이션 된 이미지들인데 얘는 여기 보시면 저는 크롭이랑 플립을 이용했잖아요. 수평 변화는 이용인데 수평 변화는 제가 원본 데이터가 뭔지 잘 모르니까 잘 못 알아보는데 크롭 같은 경우는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 있죠. 얘네 그리고 이런 거
음, 뭐, 이런 것도 다 크롭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크롭이 잘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부터 할 거는 그 학습을 할 때 매우 중요한 함수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필요한 함수를 한 번에 그냥 정의를 해버렸어요. 클래스를 지정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정확도 계산 함수를 정의를 했는데요. 저희가 학습을 시키고 밸리데이션에 넣고 이러는 과정에서 정확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계산하는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클래스 확률이 가장 높은 인덱스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은 예측값이 실제 레이블이랑 일치하는 개수를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전체 개수로 나누면 정확도가 돼요. 그래서 전체 개수분에 얘가 예측했을 때 맞은 거, 그 개수가 정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클래스를 지정을 했어요. 이거는 학습하는 단계랑 검증하는 단계를 다 포함하는 클래스인데 설명을 드리자면 트레이닝 스텝이라는 함수를 일단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학습 배치에 대해서 손실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배치는 이미지랑 레이블의 투플, 이미지랑 레이블로 이루어진 투플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손실을 계산을 해요. 여기서 크로스 엔트로피 보이시죠? 손실 함수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썼고요. 그리고 여기서 계산을 하고 로스의 손실값이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은 학습 손실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밸리데이션 스텝도 있단 말이죠. 트레이닝 스텝이 있으면 밸리데이션 스텝도 있는데 여기서는 검증 배치에 대해서 손실이랑 정확도를 계산을 합니다. 배치는 역시 이미지랑 레이블로 이루어진 튜플의 형태고요. 여기서 예측값을 생성을 하고 그 예측값에 대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에 넣어가지고 이거 손실 얼만큼 틀렸는지 있겠죠? 그거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어커러시도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반환하는 값은 손실이랑 정확도를 포함하는 딕셔너리라서 얘, 얘가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해서 얼만큼 정확하게 예측을 했고 얼만큼 틀렸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리턴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validation epoch end라는 함수도 지정을 했는데 이 함수는 검증 에포크가 종료할 때 평균 손실 및 정확도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아웃풋이 그 각 배치에서 계산된 손실 및 정확도 리스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배치에서 손실 배치에서 계산된 손실 및 정확도 리스트가 있으면 거기서 손실들만 뽑아서 수집을 합니다. 그거를 배치로스라는 변수에 넣고 거기에 대해 민을 하죠. 평균을 하는 거죠. 평균을 해가지고 에포크로스라는 변수에 저장합니다. 이 에포크로스는 배치별 손실에 대해서 평균을 했기 때문에 평균 손실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커러시 정확도들만 수집을 해가지고 저장을 하고 평균을 때려서 평균 정확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반환값은 f의 평균 손실 및 정확도를 포함하는 딕셔너리가 되고요. 이거는 딕셔너리일 뿐이고요. 이거를 출력하는 함수는 뭐냐면 이 fend라는 함수를 지정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f는 지금 몇 번째 f인지 번호를 나타내는 거고
result는 에포크 결과 딕셔너리를 나타냅니다. 에포크 결과에는 학습 손실이랑 검증 손실, 검증 정확도 정보를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fit이라는 함수도 지정을 했어요. fit은 그 모델을 학습하고 검증하는 것을 수행하는 그 함수인데, 여기서 에포크는 저희 그 총 에포크 수입니다. 총 에포크 수만큼 반복을 하기 때문에 반복문을 써줬고요. 그리고 어, 학습 데이터를 로드를 해가지고 한 배치에 일단 학습 모드를 활성화를 합니다. 트레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학습 데이터를 로드를 하고 트레이닝 스텝이 아까 기억나시나요? 방금 아까 설명했었는데 트레이닝 스텝을 통해서 한 배치의 학습 손실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했었죠. 트레이닝 스텝, 밸리데이션 스텝. 여기 앞에 정의했던 함수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는 함수인 거예요. 이것들은. 트레이닝 스텝을 가지고 한 배치의 학습 손실을 계산을 하고 배치의 손실을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역정파를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가정치를 업데이트합니다. 여기는 기울기를 초기화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민을 해가지고 F4의 평균 학습 손실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는 밸리데이션 하는 부분인데 검증 그 밸리데이션 스텝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밸리데이션 스텝 함수를 통해서 검증을 수행을 하고 검증의 손실이랑 정확도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학습 손실도 추가를 하고 에포크 결과 출력을 하고 에포크 결과를 저장을 해서 히스토리가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에포크별로 보이고 검증 정확도, 학습 정확도 이런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함수 정의는 끝났고 이제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 CNN 정의를 아직 안 했군요. CNN을 정의. 이제 이거는 학습하는 방법을 정의를 한 거고요. 이제 모델 구조를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CNN을 쓸 건데, 저번에 썼던 거랑 약간은 다르긴 한데, 그 뼈대는 비슷해서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저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2개를 썼고요. 그리고 맥스플레인도 2번,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도 2번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함수로는 렐를 사용을 했고, 코드 한번 보면은 일단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어, 입력 채널 수는 RGB니까 3개겠죠? 출력 채널 수를 16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커널 사이즈는 3, 스트라이드는 1, 패딩을 1로 지정을 해줬고요. 여기 보시면은 모델 그 컨볼루션 레이어에 입력되는 데이터의 형태는 이렇게 돼요. 배치 사이즈, 뭐 3개의 채널, 그리고 32 곱하기 32 이미지이기 때문에 10바텐이 이렇게 입력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입력을 가지고 컨볼루션 레이어에 출력 크기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식을 가지고 출력 크기를 계산을 하시면 돼요. 인풋 사이즈랑 커널 사이즈, 패딩, 스트라이드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아웃풋 사이즈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계산을 해보면 출력은 이렇게 됩니다. 32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출력 채널은 16으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 16, 32, 32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출력을 가지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줍니다. 근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들어가는 이 숫자는 그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출력된 그 채널 수를 의미해서 16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고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 층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도 첫 번째 출력이 16 채널이었기 때문에 16이 들어가고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의 출력은 32 채널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호놀이랑 스트로이드 패딩은 똑같이 해줬고요. 여기서 약간 헷갈리실 게, 입력 크기랑 출력 크기랑 채널 수라는 개념이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그 크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미지의 크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픽셀 수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시카텐 같은 경우는 32 곱하기 32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도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고요. 채널 수 같은 경우는 그 32 곱하기 32 크기의 이미지가 몇 층이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몇 개가 있는지겠죠? 그거를 의미해서 이거를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입력은 이렇게 돼요. 아까 출력이 16 채널이었고 32 곱하기 32 크기로 출력이 됐기 때문에 입력을 그 출력으로 받아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또 이 아웃풋 사이즈 계산하는 식에 넣어보면은 또 32가 나와요. 그래서 출력 형태는 이렇게 배치 사이즈, 32 채널은 아까 저희가 설정해 준 거고요. 그리고 32, 32가 나옵니다. 이것도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해주고요. 그리고 맥스플링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제가 맥스플링을 2번 하도록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고 각 층에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고 렐루 함수에 넣고 맥스플링을 하는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어, 맥스플링 같은 경우는 아웃풋 사이즈가 커널 사이즈만큼 줄어들어요. 그래서 커널 사이즈를 저희가 2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30이 나누기 2 하면 16이고 별도 2로 나눠서 결국 출력 사이즈는 8 곱하기 8이 됩니다. 근데 채널 수는 30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플래튼하고 플랫 커넥티드 레이어에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마지막 플랫 커넥티드 레이어의 출력 값은 그 저희가 예측하려는 클래스의 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클래스가 10개가 있잖아요. 10파트는. 그래서 저희는 이게 10이 됩니다. 그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켜보면 함수 정의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학습할지 학습 방법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 여기는 모델의 구조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습을 시키면 되는데 일단 모델은 아까 정의했던 심플 CNN 이거고 F9는 8로 뒀습니다. 8번 학습하도록 됐고 학습률은 0.01로 뒀고요. 그리고 옵팅 최적화 함수를 SGD를 썼는데 이거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확률적 경사광법 옵티마이저입니다. 썼고 학습을 진행을 했는데 어, 이게 8번밖에 안 했는데 저희는 사실 성능을 올리려는 거 아니어서 그냥 8번만 했거든요.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나름 나쁘지 않게 나왔고 시각화를 한번 해보면은 이거 그래프 타이틀은 제가 잘못 넣은 거여가지고 이거는 보시지 마시고 트레이닝이랑 밸리데이션 그래프 보니까 보니까 비슷한 형태로 로시가 줄고 있죠. 사실 8번밖에 에포크를 안 돌려가지고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줄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크러시도 증가하는 여기서는 조금 그렇지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리데이션에 있는 실제 데이터를 하나 가져와서 예측을 해보도록 시키면은 이거 말 사진인데
그 예측도 말로 잘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행기 사진인데 사실 이건 저도 못 알아보겠는데 어떻게 맞춘지 모르겠어요. 비행기로 예측도 잘 했고요. 그리고 이것도 비행기 사진인데 프레디트도 비행기로 잘 예측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델 학습을 시켜봤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이거 하면서 사실 제 생각에는 혼자 공부하면서 그 처음 보는 용어가 있으면 찾아보고 뭐 모르는 게 나오면 찾아보고 약간 이런 게 삽질한다고 하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모델 공부하면 되게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혼자 공부해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빈칸 뚫어놓는 부분들은 제가 지금 동영상에서 보시는 그 구조를 그대로 하셔도 되고, 새롭게 뭐 모델 구조를 바꿔보고 싶다 하시면 바꾸셔도 됩니다. 대신에 모델 구조를 바꿀 때는 약간 에러 안 나게 잘 바꾸셔야 됩니다. 어, 실습 이 정도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고요. 또 문의사항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준비한 오늘의 코스는 끝났고, 이제 복습해보고, 다음 강의에는 뭐를 할 건지 약간 프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을 배웅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에서는 그 데이터 증강의 개념이랑 기법들을 설명을 했고요. 실제 이미지의 증강 기법을 적용하는 것을 실습을 해봤습니다. 증강시킨 시파10 데이터로 CNN 학습시키기도 실습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실습을 좀 많이 넣어봤는데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그 제가 빈칸으로 뚫어놓은 실습 코드 같은 경우에는 각자 채우셔서 그 월말에 저희 인증하잖아요. 그때 첨부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디스코드에 있는 제그 오마카세 채널에 그냥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는 드디어 전이학습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다음 강의 후식은 맛있는 파인튜닝 애플입니다. 사전학습 모델을 이용해서 전이학습을 해볼 건데 전이학습이란 게 사실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CNN을 처음 배우긴 했지만 그거는 완전 기본적인 거고 또는 전이학습을 하지 않으면 모델의 성능이 안 올라올 정도로 되게 중요한 건데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기존 모델이랑 전이학습 모델 성능 비교를 해볼 거예요. 기존 모델은 약간 집밥 느낌이죠. 처음부터 다 저희가 학습시키고 그러니까. 그리고 전이학습은 사실 이미 조리되어 있는 밀키트입니다. 그래서 정성스러운 게 좋을지 간편한 게 좋을지 모델 성능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강의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시험 공부 화이팅 하시길 이거를 언제 들으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일단 시험 보기 전에 찍었거든요. 시험 공부 화이팅 하시고 시험 이미 보셨으면은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